갑자기 아들 얘기를 왜 뭐합니까? 라이언님이 일침을 가하셨네요.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범죄 행위를 했는데 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나 싶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보고요. 그러니까 공부는 한 명만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쌍둥이 형도 금감원 필기시험에 붙었다니까요. 그런 건가? 네. 금감원 필기시험에 쌍둥이 형이 붙었어요. 그럼 동생은요? 동생도 하는 필기시험에 붙었죠. 근데 필기시험 날짜만 같았고 그 다음 전형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한국은행에 이제 필기시험 이후부터를 다 했고 본인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건 그럼 동생은 한국은행 붙었어요? 네, 최종으로. 그럼 한국은행 다니면 되고 형은 금감원 붙었죠. 형은 금감원 아니죠. 다니면 되잖아요. 동생 이름으로 금감원 시험을 본 거죠. 형은 그럼 더 잘해요? 형은 더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 거예요? 모르죠. 그거는. 그러니까 형의 나는 정체는 알 수 없죠. 그 형의 정체가 궁금한 거예요. 형도 같은 걸 준비하던 사람이 아닐까요? 같은 금융공기업? 그럼 그 형은 이미 그 다음에 또 될 수 있으니까 완전 뭔가 넘사벽. 됐겠죠. 뭔가 그쵸, 돼 있지 않을까요? 이번 뉴스에서 여러분 그 형이 되게 뭐냐? 그 형은 도대체 무슨 능력자냐? 필기시험을 금감원 필기시험을 합격한 거죠, 형이. 동생은 한국은행 합격하고. 동생은 한국은행 최종까지 합격하고 동생이 그 다음에 금감원을. 근데 그 명의는 다 동생 명이고. 명의는 다 동생 명이죠. 그러니까 대리 시험이죠. 그럼 그 형은 뭐 어디 다니고 있나? 형이 어디 다니고 있을까요? 어디 다니고 있길래 금감원 필기시험을 합격했을까요? 뚝뚝 턱턱 붙을까요? 하고 예? 그 형은 어쨌든 도대체 이 쌍둥이 뭘까요? 형제가 공부를 굉장히 네? 잘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형은 회계사라고 가우스님이. 아 그래요? 아 그렇죠. 그 이게 형이 뭐가 있다니까요. 아 형은 네. 회계사예요? 가우스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범카이브님도 맞죠. 예, 그 금감원 라이프스님도? 시험 뭐 형이라는 사람이 궁금하다. 네. 다들 그랬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근데 그래서 2차 2차 필기시험하고 1차 면접은 본인이 그냥 직접 했대요. 동생이. 그래서 그것도 다 통과했대요. 예. 아, 근데 2차 면접만 안 간 건 거죠. 맞습니다. 아 참. 난다긴다 형제. 네. 피카번정님이 제목을 붙여주셨습니다. 최종 결과는 나란히 철창. 아이고 안타깝네요. 갑자기 그것이 알고 싶다로 간다. 자 코난이 등장해야 된다. 난리 났습니다. 네. 자 쉽고 재미있는 금융 뉴스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들은 참 이런 걸 봐도 아유 쟤네 또 공부도 잘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두뇌 이 시각을 갖고 있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범죄인데? 그 뉴스 봤었는데 네. 그런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 쌍둥이가 잘하면 각자 한국은행 금감원 가지 뭐 했나 했더니 그 형은 이미 형은 또 회계사래요. 또 다니고 있었구만요. 형은 무슨 네. 회계법인 다니고 있었겠죠. 아,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승부. 중국 디플레이션, 전세 담보 대출 세 개를 갖고 오셨는데 일단 네. 저 마지막 승부를 살펴보기 전에 지금 가장 핫한 그거부터 좀 업데이트를 하고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디폴트요. 그 현지 시각으로 16일이었어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랑 의회 지도부 부채한도 조정을 위한 두 번째 협상 가져왔는데 네. 결렬됐습니다. 네. 근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트럼프는 갑자기 또 여기다 숟가락을 얹듯이 디폴트를 하자 뭐 이렇게 디폴트로 됐었는데 가자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근데 지금? 현 상황은 두 번째 협상이 결렬이 네.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 협상을 진행을 못합니다. 왜냐? 지금 이제 일본에서 열리는 주말에 G7을 하러 바이든이 떠나요. 그걸 안 가겠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근데 이제 가긴 갈 건가 네. 봅니다. 예, 그래서 떠나서 대신에 그 일본에서 일정이 막 뭐 호주도 만나고 파푸아뉴기니 이런 뒤는 없어요. 그러니까 G7만 하고 이제 돌아오기로 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아마 이제 다음 주에 협상에 들어가게 될 텐데 지금 유럽 증시도 그랬고 오늘 우리 한국 증시도 그랬고 어제 뉴욕 증시도 그랬고 나쁘지 않았던 네. 이유는 끝나고 나올 때 공화당 민주당 모두 디폴트는 없다는 거는 그렇죠. 다 이제 확인을 그렇죠. 해줬던 네.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 6월 1일 이전에 맞아요. 어떤 식으로든 합의는 할게. 그 대신 뭐 지출을 요걸 빼니 학자금 대출을 이거 하는 걸 빼니 친환경 예산을 빼니 이런 것들은 민주당 공화당이 알아서 할게라고 하니까 우리 모두가 그걸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 디폴트만 내지 마. 그냥 뭐 32조 달러로 늘리든 33조 달러로 그 한도를 늘리든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이제 그래 뭐 치고받고 싸우든 간에 6월 1일 전에는 협상은 되겠지.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트럼프가 디폴트를 내라 그 이야기는 뭐였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CNN에 출연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CNN은 전통적으로 반 트럼프였었고 미국은 완전히 언론이 양분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선호하는 진보 언론, 언론과, 또 네. 공화당을 선호하는 보수 언론이 딱 나눠져 근데 있는데 트럼프가 CNN 진짜 싫어하잖아요. CNN도 트럼프 싫어하죠. 그렇죠. 서로 네. 싫어하죠. 서로 싫어하는데 트럼프가 CNN에 나온 거예요. 이게 대박 뉴스거든요. 그래서 그날 항의도 막 빗발치고 네. 난 다시는 CNN을 안 보겠다 그랬는데 역설은 그날 최고 시청률이 또 나오게 되고 뭐 이런 거였는데요. 그날 트럼프가 여러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이 법정 채무랑 관련해서는 미국 국채를 차라리 디폴트를 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유 또 트럼프 저렇지 뭐 이렇게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저딴 말이나 하고 지금 세계가 그러는데 약간 트럼프는 지금 무슨 말을 한 거냐면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 또 이야기를 한번 하게 네. 해야 될 텐데 이 연준 음모론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미국의 이 발권 돈을 찍어내는 이 발권을 갖고 있는 전담하는 데가 연준이잖아요. 네. 근데 연준은 뭐 여러분들도 책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가령 미국의 재무부가 최대 주주이기는 하지만,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최대 주주가 아니다. 이 팩트도 뭐냐면 49%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 주주죠. 그런데 나머지 51%. 51%가 힘을 합치면 재무부보다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51%는 12개의 유택의 가문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무부가 최고긴 하지만 이 유택의 가문들이 똘똘 뭉친다면 재무보다 이 소위 말하는 지분이 더 많은. 그래서 이제 연준 음모론 관련해서는 연준이 뭐 사설 뭐 민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디폴트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말이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는 늘 지금 이야기하는 게 딥 스테이트라는 네. 이제 그걸 가지고 대선을 계속 끌어왔잖아요. 네. 미국에 보이지 않는 악마 세력이 있다. 그게 딥 스테이트다. 근데 그 딥 스테이트의 핵심은 연준이다. 오늘 또 할 얘기가 연준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참에 한번 디폴트를 근데 소위 말하는 미 국채잖아요. 이 한번 국채를 치면 미국의 이 발권에 대한 시스템이 바뀌지 않을 것이냐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번 디폴트가 차라리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뭐 디폴트 관련한 이야기들에 대한 또 하나의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네. 관련한. 네. 자, 다시 돌아와서 네. 지금 이런 악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승부는 뭔가요? 저 디폴트 네, 이제 상황하고 디폴트는 이제 연관이 이렇게 있습니까? 됐다. 그래서 네. 디폴트 이제 매듭을 좀 짓자면 네. 그런데 우리가 또 들뜨면 안 된다. 제가 2011년부터 이렇게 협상을 보면 내일 모레 또 싸워요. 그렇겠죠. 그럼 그날 주가 또 떨어져요. 그 다음에 글패 아니야 또 좋습니다 하면은 또 올라요. 또 떨어지고 또 올라요. 그러니까 최종 도장 찍을 때까지 계속 일희일비를 네. 하는 법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나 네. 오늘은 일단 웃었다. 여기까지 이제 해서 이 디폴트 이슈는 계속해서 저희가 속보를 따라잡아야 되니까 그럼 전해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금 약간 우리가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니까 맞습니다.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소인 건 맞네요. 그렇죠. 그러고 네.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파생, 선물 옵션 쟁이들은 엄청 좋아하죠. 거기는 이 변동성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최고로 좋거든요. 주식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선물 옵션 시장의 판이다. 올랐다 내렸다 할 것이다라는 얘기로 이제 디폴트 이슈를 하고요. 뭐 행여나 주말에 뭐 디폴트가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법정 채무한도 협상이 됐다 그러면 네. 이제 화요일 날 네. 바로 법정 채무한도 관련한 특집을 통해서 이제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네. 디폴트 상황하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는 마지막 승부하고도 네. 뭐 넓게 보면 연관이 연관이 있는 있죠. 거죠. 네. 자, 요번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마지막 승부는 네. 금리에 관한 마지막 승부가 이제 됐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승부의 장이 열린다. 네. 열린다, 기다린다. 네. 한쪽은 긴축이 계속된다라는 강력 긴축이고 한쪽은 여기서 이제 긴축은 끝났다. 끝났어. 금리 인상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고 그거의 주체들을 따져보면 아니야 안 끝났어. 더 올릴 수 있어라는 쪽엔 연준이 버티고 있고요. 네. 아니야 끝났어. 너네가 뭘 말해도 이제는 못 올려. 그건 여기 시장이군요. 시장이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이 둘이 계속 싸움을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어제도 싸우고 오늘도 싸우고 막 매일 싸우잖아요. 근데 그것의 끝이 이제 6월이다. 6월이다. 이 마지막 승부를 계속하지 않는다. 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는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첫 번째 키워드 마지막 승부라고 한 총총님이 겁니다. 다슬이 안 나오면 안 볼 겁니다 네. 하셨는데 다슬이는 안 나옵니다. 지금 이분의 지금 연배가 우리 총총님인가요? 다스리를 아시나요? 네. 아, 다슬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70년대생, 이번 마지막 70년대생. 승부에는 네 장동건 손지창도 안 나옵니다. 아, 우리 삐까번쩍님, 우리 코코둥절님, 다 우리 70년대생이시지 그러세요. 않나? 다 다스리가 뭐야 하셨는데 네. 알면서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긴축이 끝날 것 같은 분위기를 지난달에 좀 냈잖아요. 그 연준 성명서에서도 그랬고. 네. 근데 최근에 이 연준 위원들 왜 또 이렇게 말을 또 강도를 바꾸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이게 진짜 마지막 승부라는 게 네. 우리가 그때 2주 전이었었나요? 네. 그 FOMC 회의 특집하면서 성명서 내용도 다 맞아요. 봤고요. 그 성명서에 나온 영어 단어도 우리가 다 봤고 그 성명서 내용을 왜 우리가 이걸 동결의 신호로 봤냐면 똑같은 변화와 내용이 2006년에 있었던 계속 올리다가 빠진 단어. 맞아요. 네. 딱 동결했을 때 바뀐 성명서랑 이게 데칼코마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야 연준이 이 정도의 성명서를 냈다면 이번에는 동결일 거야. 근데 지금 문제가 자기들이 동결의 신호를 주는 이 페이퍼 종이 성명서를 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 보면 이 연준 위원들이 뭐 CNBC, 뭐 블룸버그, 뭐 월스트리트 인터뷰 저널 할 때마다 매파던 비둘기 파던 싹 다 매파예요.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네. 할 일이 아직 더 많이 남았다. 연준은.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이분들의 말은 갈 길이 많다. 갈 길이 많이 남았다. 그리고 최근에 리치몬드 연은 총재가 한 말은 정말 많이 이제 됐는데 연준은 금융시장의 위험성도 살펴봐야 되지만 그게 뭐겠습니까? 은행 위기죠. 그렇죠. 그거보다도 물가가 몇 배 더 중요하다. 그것은 이것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연준이 이번에 못 올려 중에 하나는 또 올리면 은행 또 망하게? 이제 이것 때문인데 이건 연준이 야 우리는 은행 망하는 거 안 중요해. 물가를 보야. 지금 뭐 몇 명이 이렇게 매파적 발언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있으면 연준한테 역시 까불면 안 되나? 연준이 진짜 다음 달에 이거 진짜 뒤통수 치면서 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매일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시장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시장 전문가들이 6월에 실제로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다고 해도 네. 엄청난 매파적 발언을 성명에 내면서 네. 연내 인하는 없을 것을 아주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그런 분석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네. 동결을 했다는 게 이미 패배예요. 예. 동결을 했다면 그건 이제 끝입니다. 말만 그렇게 한다는 거군요. 네. 이제는 그래서 제가 왜 이 6월이 마지막 승부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월 여러분 13일 14일 네. 이게 체크입니다. 네. 달력에다 동그라미를 그게 결정되는 해주십시오. 날이죠. 13일 네. 14일이니까 14일이 수요일이잖아요. 6월 14일. 그 15일로 넘어오는 우리나라의 그 새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6월 15일 목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셨는데 네. 떡하니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고 그리고 성명서 내용도 뭐 성명서 볼 것도 없어요. 이제 네. 동결이다. 동결을 했다. 그럼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면 저는 되는 끝났다 건가? 보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승부는 연준이 기를 쓰고 너네 아니야 조심해 우리한테 까불지 마 뭐 하고 뭐 지금 했지만 이제 승부의 승부가 나기 때문에 정말 이제 6월 15일 날 못 올리고 동결로 진짜 확실시 끝이 난다면 그럼 여러분이 지리했던 금리 인상의 그 종지부. 예, 종지부가 찍히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 금리 인하 없다. 이건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계속 네. 말씀드렸듯이 동결은 그리고 이미 쭉 가는 거. 그렇죠. 그건 이미 먼 훗날 언제든 언제든 인하라는 인하하는 뜻이기 거니까. 때문에 네. 6월 15일 날 여러분 동결이 되면 지금 이렇게 매파적 발언을 막 하고 있지만 여기서 동결로 갑자기 똑하니 이건 진짜 양치기 소년이죠. 양치기 소년이죠. 네. 그럼 이제 시장은 더 이상 연준을 믿지 않겠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네. 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13일에 그 바로 14일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하루 전날 예, 5월 13일. 소비자 예, 그러니까요. 예, 예, 5월 맞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 나와요. 6월 13일 날 네. 그러니까 우리 더 빨리 알 수 있죠. 6월 13일 날 지금 미국의 4월이 4.9%잖아요. 예. 이게 한 4.5, 4.3이
나온다면 그럼 실은 동결일 가능성이 더 크겠네요. 6월 15일도 안 봐도 되죠. 음. 6월 13일, 그 14일에 미리 이제 거의 확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누가 짠 것처럼 지금 오르락내리락 주식시장이 맨날 하죠. 그건 6월 1일 디폴트 이슈가 있겠죠. 그렇죠. 그걸로 해서 한곱이 넘어가면 그 다음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또 뭐겠습니까? 또 오르락내리락 연준이 동결이야 금리야 하는 이제 그 판을 건너고 나면 이제 진짜 6월 15일 이후에는 마지막 승부가 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 그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게 큰 대형 쇼를 하고 있는 거다. 쇼라고 해서 막 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막 공화당 민주당이 막 하고 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건 결국 미국이 빚더 내겠습니다. 네. 라는 거에 위한 명분 만드는 그렇죠. 거고요. 네. 뭐 있어 굉장히 보이게 심각한 만드는 척 거. 하는 거죠. 맞습니다. 심각한 척 하는 거고 연준은 성명서는 이렇게 동결로 내고 계속 말을 매파 그렇게 하는 까불지 거. 마 금리 올릴 거야 얘기하는 거 역시도 심사숙고하는 척 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동결 이렇게 해서 우리의 들뜬 마음을 더 이제 다잡게 하려는 뭐 그런 쇼라고 저는 큰 틀에서 보고 있어서 그리 저는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동결로 보세요. 네, 저는 동결로 보고 있습니다. 하고 디폴트 이슈 역시도 어떻게든 처리는 그렇죠. 되는다는 쪽으로 저는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형 사고 없이. 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 보시고 또 다른 전문가 분들 중에서 이제 아예 정반대 시나리오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가령 연준이 0.25% 포인트를 올린다. 그러니까 추가 인상이든 네. 동결이든 어떤 쪽이든 이제 그 이후의 경기 뭐 시장에는 좀 굉장히 결정타를 그 다음에 방향의 결정타가 맞아요.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합니까? 그쵸. 두 그러니까 지금 선택에 이제 시장에서 따라서. 오히려 이제 비관론 분들, 그러니까 6월 15일이 저는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은 상승의 모멘텀이 나오는 마지막 네. 승부라고 보지만 그때부터 대하락이 나오는 또 마지막 승부라고 보는 쪽의 의견도 제가 함께 전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분들의 의견은 이거예요. 그 디폴트를 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르락내락 하다가 이제 법정 채무 한도를 지금 31조 4천억 달러에서 이제 32조든 올렸어요. 네. 그러면 달러 가치가 뚝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하고 네. 사람들이 아유 저런 빚에 있는 미국 그럼 이 달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6월 1일은 그렇게 넘어가다가 6월 15일 날 달러를 지키기 연준이 위해서? 이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출동을 할 거다. 그래서 뒤통수를 치면서 지금 인상 확률은 한 28%? 그러니까 70% 이상이 이 동결이지만 그 20 몇 프로의 확률짜리로 연준이 뒤통수를 치고 이 달러 지키기를 위해서 인상에 나선다. 그러면 일리는 있네요. 일리는 있네요. 초토화될 거다. 일리는 있네요. 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견을 제가 다 말씀드렸죠. 우리 파운드리님은 동결로 지금 보시고 계시죠. 안 올릴 네. 겁니다. 네. 하셨습니다. 보시고 마중물님은 올릴 겁니다. 하셨습니다. 아 마중물리면 올린다에 네, 올릴 한 표.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시장은 6월 15일까지는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서영찬님 역시 반갑다 친구야 같습니다. 쇼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 김원준이 김원준 오늘 맞나요? 여기 네, 김원준의 쇼도 나왔고요. 아까 처음부터 할 수는 없는 거야. 마지막 맞습니다. 승부 그 네. 노래도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도킴님 연준이 출동한다는 건 미국이 스스로 환율 조작국을 지정한다게 되는 맞아요. 얘기인가? 네, 늘 하셨고요. 조작하죠, 연준이. 네, 늘 근데 조작하죠. 제가 보기에 이 법정 채무한도 이슈가 통과가 되기를 바라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더 막 이렇게 막 내용을 겪는 게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미국의 빚은 4경 뭐 네. 몇천억이야라고 하는 순간 다 의아해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이 거의 빚더미에 있구나. 그러면 그 달러 가치 훼손되는 거를 막아낼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런 지금 차원입니다. 아까 네. 다스리가 모임하셨던 분이 김원준이 모임하시면서 또 지금 네. 아까 분위기를 또 이어가고 계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김연준이요 뭐 이러시는데 왜 이러십니까? 네. 자, 김원준 가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 근데 지금 두 가지 고비가 있다고 하셨어요. 네. 디폴트 6월 1일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6월 15일에 연준의 결정. 네. 그렇지만 또 다른 목병이 지금 예상하지 않았던 세계 경제에 또 다른 목병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네, 그게 우리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시장이 안정될 것 같았던 기대를 네. 약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네. 그게 두 번째 키워드 중국의 디플레이션입니다. 네. 이게 웬일입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1%요? 네. 중국은 뭡니까? 생산자 물가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더라고요. 3%가 네. 넘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어느 언론에서도 잘 안 다루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전 세계가 물가 상승, 인플레에 떨고 있잖아요. 네. 우리도 물가. 심지어 일본도 지금 막 물가 하는데 중국은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요.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상승률 4월이 작년 4월 대비 0.1% 0.1%더라고요. 하고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전년 동월로 마이너스가 떠야 진짜 물가 잡힌 거라고. 거의 마이너스 3%대예요. 생산자 물가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경기 침체, 소위 말하는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졌다라는 게 외국, 특히 유럽 언론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막 우리가 연준이야, 미국 법정 채무야 한도 하지만 우리 공장 돌아가고 뭐 이쪽 우리의 약간 실제 경제에선 중국이 아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세계 경제를 이끌고 지금 리더할 수 있는 실물 쪽은요.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이죠. 미국은 달러가 있지만 그걸로 실물을 지금 잘 못해요. 중국이 돌려야 되는데 중국이 디플레에 빠진다. 디플레이션이면은 그렇죠. 네. 활력을 잃고 있다는 건데 네. 중국의 그 소비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막 언론들이 막 이렇게 디플레 하려니까 어제랑 그제 아예 인민은행이 우리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네. 네, 그 선언을 또 하기도 선언을 하고. 했더라고요. 더 디플레이션이죠. 그렇죠. 네, 그걸 선언을 인민은행. 한다는 것 네, 자체가 그렇습니다. 디플레이 현상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 지금 도킴님이 그러셨어요. 왜 중국만 디플레이션이에요? 네. 하셨는데 왜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저 길게 보면 시간이 좀 되나? 네, 됩니다. 전 세계가 저금리를 2015, 16, 네. 17에 저금리 돈 풀자 막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여러분 화폐 전쟁이나 이런 것도 아시죠? 그래서 그 유태 자본의 속셈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막 이렇게 저금리로 돈잔치하고 법을 만들고 뻥 터트려가지고 싹 쓸어가겠지라는 그거의 대비책으로 전체 세계 나라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저금리에 이거를 할 때 네. 홀로 금리를 이제 올리면서 올렸었어요. 중국은 거기 늪에 안 빠지려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좌절하고 무너졌는데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짧게는 6개월, 네. 길게는 8개월에서 10개월을 중국은 닫았잖아요. 셔터를 내렸잖아요. 네. 셔터를 내리고 그걸 요번에 리오프닝을 해줬는데 우리는 지금 리오프닝을 하자마자 중국 사람들이 쏟아지고 지갑을 열 줄 알았으나 아닌 거예요. 3월, 4월까지도 그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이러다가 또 문 닫으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현금을, 돈을 안 쓰고 계속 쥐고 있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온 거예요. 게다가 금리도 높았었으니까 네, 소비 여력도 네. 없었던 상태였겠네요. 그렇습니다. 하고 네. 내가 이거 은행에다 저축해 두자라고 해서 그 중국이 아까 왜 디플레가 왔냐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쓸 수도 없었고 그 셧다운 그 코로나 봉쇄 때문에 그래서 이 디플레이션이 나왔고 하지만 최근 일주일간은 드디어 중국 사람들이 이제 집에 쌓았던 저축했던 네. 이제 돈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나오는데 아직은 이게 안 터진 거죠. 그러니까 중국 리오프닝 했는데 왜 이래 했지만 그게 사람이 한 6개월간 너 집 밖에 못 나와. 근데 그걸 갑자기 당하고 나니까 나와서 막 그럴 수가 없죠. 네, 하고 또 무섭죠. 또 그러다가 또 갇힐까 봐. 그럴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요. 절약해야지. 저축해야지. 이런 상황이 실은 중국을 디플레이션의 늪으로 지금 빠져들어 버린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봉쇄 풀기 전만 해도요. 중국이 풀어야 네. 리오프닝을 해야 세계 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우리도 세계 우리도 공장이 살고요. 돌아가고 네, 우리 네. 수출길도 열리고 네. 우리가 그 얘기도 여기서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중국 자체가 이렇게 경제에 활력이 없어지고 디플레이션이 돼버리면 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많은 게 어긋나죠. 네. 예. 특히 우리 무역 적자 개선되는 거, 무역 수지 개선되는 것도 한참을 저는 5월, 6월에 승부가 난다 했지만 훨씬 뒤로 가겠죠. 중국이 지금 이런 시기라면은 하고 세계 경제의 성장률도 거의 전망이 없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맞다면 이건 미국의 인플레이션보다 실질적으로
이 하방을 누르는 효과는 훨씬 더 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인민은행은 2분기 들어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서 2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7%를 뭘 찍을 것이다. 이런 막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면서 디플레이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네. 강조하고 네. 있지만 네. 또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또 아니다. 중국의 경기는 이미 고점을 다 찍었고 후퇴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도 네.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양쪽의 의견이 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지만 중국 정부가 후퇴 구간에 진입해가지고 이 활력을 완전히 13억 인구가 활력을 다 잃어버가는 걸 그냥 두고 볼 리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쪽의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 잭 데카르트님도 아니다. 일단 기대감으로 한 번 더 슈팅 준다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두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저는요. 결국 대규모 경기 부양을 중국이 이제 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미국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쟤네가 긴축을 또 하나? 안 하나? 이런 것들을 보고 미 국채를 한번 날리나? 여러분 중국이 그 많이 국채를 팔았다고 한다 치더라도요. 세계 두 번째, 뭐 세 번째로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폴트 이슈라는 거는 갖고 있는 이 미 국채가 휴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이게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승부란 첫 번째 키워드를 제가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요 고비들만 지나게 되면 저는 이제 강력한 경기 부양을 쏟아낼 것이다. 그것도 그러면 6월 말 뭐 이때가 될 수 6월이라고 있겠네요. 보겠죠. 5월, 그러면 6월에 뭐 금리 인하든 뭐든 뭐 돈을 풀든 중국이 한번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그럼 저는, 미국의 그 약간 지금 불안 요인들이 사라지는 순간 중국이 나설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때가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늘 2006년, 2007년 얘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2006년 우리가 돌아가 보면 그때도 금리를 올리다가 이제 동결을 하니까 뭐야 하다가 2007년부터 냅다 주식이랑 막 난리가 났거든요. 맞아요. 하고 그때도 중국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2007년 하나를 보면 코스피는 역사상 처음으로 2000을 돌파를 하고 이제 그런 거와 거의 지금 저는 교집합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디폴트 이슈 넘어가 15일 날 뭐 동결해 여기에 중국의 이 디플레이션 막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경기 부양이 나와 요 삼박자가 갖춰준다면 시장은 긍정적인 것이고 그러나 늘 부정적인 거 말하죠.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빠그러져도 됩니다. 여러분 디폴트만 이상하게 괴상하게 되고 디폴트가 됐다 쳐도 뒤통수 치는 금리 인상이 나오고 이 두 개가 다 아니다 치더라도 중국이 이대로 경기 침체로 빠져버리면 냅둔다. 글쎄요. 지금 하반기에는 그렇게 주식에 대한 뭐 메리트는 없기 때문에 참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면 지금 일단 우리가 화요일에도 얘기했듯이 일본 증시가 관심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일본보다는 이걸 보고 있다가 중학개미가 났다. 그러니까 서학개미가 됐는데 서학개미 뒤늦게 들어가신 분이 울었잖아요. 근데 그 서학개미 먼저 빠져나오신 분이 일학개미가 됐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웃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일본 들어갔다가는 그건 너무 늦었죠.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지금이. 새롭게 중학개미로 시작해라. 중학개미로 해외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6월 이후에 중학개미가 되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이었고요. 우리 강민승님 지급지준율 인하를 시작으로 해서 LPR도 낮추고 여러 가지를 한다. 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도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입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를 조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전세담보대출. 원희룡 장관이 한 그 의미심장한 말 그것 때문에 갖고 오신 것 같은데. 그리고 실은 이제 요 이야기는 이제 한문도의 집에서 일단 하라고 뭐 시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은 그 이제 전세제도 이런 얘기는 이제 아마 그때 또 하게 될 텐데. 내일 해야죠. 최근에 이제 어제도 그랬고 이렇게 방송을 할 때 저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세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전세금의 뭐 80%를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세제도 관련해서 저는 그 전세제도라는 큰 제도를 고치기 전에 이 전세 대출부터 좀 손봐야 된다는 그 말씀을 쪽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막 그런 이제 뭐라고 그러지?
그 대출? 항의가 오는 항의, 거예요. 예. 그러면 아니, 서민들은 무슨 돈으로 좋은 집에 살 수 없잖아. 뭐 그 이런 얘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 이런 아파트에서 전세 살고 싶은데 전세 대출도 막아버리면 우리는 그것도 못하란 말이냐라 이런 항의들이 진짜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 제가 전세 대출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에 포인트는 보증보험 때문인 거죠.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있지만 네. 그게 가수요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즉 가령 요즘에 뭐 6억짜리 전세, 8억짜리 전세들이 살고 있는 분이 이제 있어요. 네. 그분들을 한번 쭉 전수 조사를 해보면 그분들이 진짜 8억을 갖고 내 돈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돈과 상관없이 대출이라는 걸 일으켜서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현재 우리나라 소득 수준과 중위소득을 보면 거의 대출의 힘을 많이 빌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세 대출이 이제 규제를 하고 한다면 당장에는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이사를 가셔야 된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 어떤 문제 해결 과정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집주인도요, 여러분. 8억의 전세를 내놨다는 건 8억에 들어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내놓는 거잖아요. 잘 들어보시면. 근데 네. 지 전세제 이제 대출을 못 받아요. 그럼 8억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6억, 예, 4억. 그래서 제가 이 전세 대출에 문제가 있고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만 이 제도가 바뀌게 될 경우에는 길게 보면 더 싼 가격에 더 싼 전세 가격에 좋은 집을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럴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해서 제가 이제 그 전세 대출 문제를 맞습니다. 김선호님, 이 대출 없이 그런 비싼 전세가 가능한 사람이 그렇죠. 얼마나 얼마나 될까요? 되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 대출 때문에 아주 쉽게 말하면 제값보다 더 비싼 전세를 주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더 비싼 전세를 주게 되니까 우리나라밖에 없는 집값도 전세 올라가는 집값을 거죠. 올립니다. 네. 왜냐? 우리 전세제는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왜곡의 전세보다는 출발이 집값이 더 비싸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왜곡의 출발이 저는 전세 이 담보대출, 전세 대출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갖고 온 것이고요. 아마 한문도 교수께서도 네, 말씀해야죠. 한번 물어보세요. 네, 이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네. 아니 예. 한문도 교수는 항상 그 전세 담보 대출의 80%가 너무 높고 그게 갭 투자를 불러오고 네. 그리고 전세 사기가 일어난 이유가 그 전세 담보 대출로 집을 갭 투자했던 사람들이 또 그게 지금 요즘은 전세 보증 보험이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그게 두 번째 나라에서 문제입니다. 그거를 예, 갚아주니까 맞습니다. 그 세입자들에게 그 두 가지 제도의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 좀 손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늘. 네네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한 것도 네. 큰 뭐 맥락에서 보면 비슷한 얘기였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네. 권희룡 장관도 그 분께서도 이 전세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그 동안은 이게 잘 진행돼 잘 왔었지 않습니까? 신뢰가 쌓여 있던 쌓여 사회일 있었는데, 때는 네네. 예, 이제 소위 말하는 이게 깨지게 한 번 그렇죠. 깨지면 그건 이제 고쳤을 수가 없다. 그런 취지였어서 하나씩 아마 개선 작업이 그 나오게 될 것 80% 같습니다. 한도라는 거는 좀 낮춰야 된다는 거는 그래도 대부분이 동의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한도가 축소가 된다면 그러면 전세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에 추가 하락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뭐 장관이나 제가 어쩐 네. 여기 컨트롤 타워라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게 현재 전세 살고 있는 분들 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전세 대출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를 한번 이거 데이터베이스화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황 파악을. 이 진짜 다 이걸 자기 돈으로 다 살고 계셔? 아니면은 대부분이 막 전세 대출이야? 얼마를 비중을 지금 전세 대출을 땡기고 있어? 이거에 대한 로 데이터를 국토부하고 이거는 은행이니까 뭐 금융이 이거 다 해야죠. 네. 그래서 이 정부가 로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있다면 정책 펴기가 저는 진짜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도 이게 엄청 편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몇 %까지 한도를 낮춰야 될지에 대한 네. 그 객관적인 어떤 자료에 입각해서 만들 그렇습니다.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하면 연착륙도 되면 그렇죠. 전세가 떨어지면서 집값도 네. 떨어지게 되는 요거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서 네. 먼저는 그 로 데이터죠. 진짜 얼마나 이 전세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거야 우리 국민이 그거 모르잖아요 지금 네. 통계를. 그거에 대한 무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말씀하신 김에 네. 전세담보대출의 현황을 아주 현황. 면밀하게 네. 파악해서 네.
지금 전세담보대출의 문제가 뭐고 전세 보증보험의 문제가 뭔지를 어떻게 면밀하게 해먹는지. 네. 파악해서 음. 제도 개선이 이번 기회에 좀 있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네. 오늘 말씀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